안녕하세요. 네, 사회보장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강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조금은 덜 낯선 용어가 되셨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더욱이 앞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들은 사회복지라는 단순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회복지 안에서 사회보장이 도입되어지는 그러한 경제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오늘도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궁금증과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회보장에 대한 경제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경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 잘 안 하죠.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그죠? 케인즈가 얘기하는 사회보장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가 얘기하는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미 간단하게는 이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케인즈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떻다 그래요? 국가가 시민의 사회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보장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회보장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어땠죠? 네, 신자유주의는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구는 국가가 뭔가를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결국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개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국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는 어때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너무 사회보장이 너무 강화가 되면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된다?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회보장과 케인즈와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려 그러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얘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는 뭐고 큰 정부는 뭘까요? 우선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국가의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큰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했을까요? 작은 정부를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 시간에 설명만 잘 들었어도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언제를 기점으로 약간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죠? 1929년에 세계대공황 10월에 있는
미국의 경제 공황을 통해서 이때까지를 자유주의라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사상에서, 즉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덤 스미스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해요.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는데, 케인즈는 넘어오면서 여기 자유주의잖아요. 여기서는 수정 자본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수정. 기존에 무조건 시장에 내어 맡겼던 그러한 논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누구는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학자 케인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1929년 미국의 경제 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정부의 역할은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정부의 역할은 아주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누가 책임졌을까요? 네,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놓는, 민간 주도로 경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뭘까요? 어떤 물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라든지 또 둘 사이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 누가 책임졌다?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 당사자는 무엇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가 돌아갈 때 국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이 뭐다? 네, 맞아요. 작은 정부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 경제를 어디에 내어 맡겨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물가든 월급이든 노동자의 근로 환경 조건이든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작은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사회로 봤을 때 국가는 상당히 작은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은 정부는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되냐면, 애덤 스미스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의 극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작은 정부가 있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미국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어때요? 자유주의, 지나친 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 심해집니다. 즉 소득 불균형이 엄청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해지면서 미국의 경제는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고공행진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코끼리가 의자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의자의 이 끝에, 코끼리가 의자에 앉으면 좋은데 등받이 끝에 겨우 이렇게 겨우 의지할 만큼 아주 불안한 상태로 1920년대를 거쳐갑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23일 검은 목요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검은 목요일날 미국은 경제공황, 주가가 한 달 만에 발에 반토막을 맞으면서 경제공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경제공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가 화랑기를 띠면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다가 전부 다 투자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니 투자했던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29년에 잔뜩 올랐던 주식이
갑자기 가격 폭락을 맞으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었고 은행에서 빌린 돈들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빌렸어요? 아니 투자하면 따따블 먹는데 대출 안 받겠어요? 나라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자 이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네? 아싸!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더 올라가겠네? 진짜 올라가네. 아싸! 그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갑자기 폭락하는 순간 어때요? 내 원금도 못 되는 가치로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는 갑자기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요.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식량과 군수 물자들을 만들고 공급하면서요.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 전쟁도 끝났고 갑자기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곡선을 그리는 그러다 보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은 파산하게 되고요. 공장이 문을 닫고요.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시장의 물건들은 이제 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 일반 공산품, 농산물 등도 판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공장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급여가 발생해야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살 텐데 살 여유가 생길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집권을 하게 되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딱 당선이 되면서요, 100일 동안은요, 잠도 안 잤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냥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네. 그만큼 100일 동안 뭘 했냐면요, 매일 새로운 공약들과 방향과 정책들을 끊임없이 냈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러한 사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 언제 됐어요? 세계대공황 29년이죠. 33년 됐잖아. 공황이 발생했는데도 자유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사상을 버리면서 새로운, 그러니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려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끊임없이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요. 자,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면 케인즈 경제학과 더불어서 댐과 도로와 항만들을 건설하면서 공공투자 사업들을 엄청 많이 늘려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요. 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라 케인즈 경제학자를 통해서 바라본 그러면 사회보장의 관점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케인즈 경제학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케인즈 경제학자를 알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효수요라는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효수요가 뭘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효수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수요래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출을 수반한 수요예요. 그럼 뭐냐? 사고 싶다, 이거는 유효수요가 아닌 거예요. 물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살 돈이 이만큼 있잖아요. 물건이 재화 용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만큼 이걸 살 수가 있겠죠? 이 돈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효 수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유효 수요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지금 가전제품 뭐가 핫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를 배우고 사회보장을 배우고 있죠. 사회보장인데 경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과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봐야만이 결국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는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때 엄청난 경제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예요? 배달. 그죠? 그 다음에 동영상 관련 업체. 그 다음에 동영상을 또 봐야 되니까 관련 업체 중에서는 뭐예요? 템플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지금 다 동영상 강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 뭐 이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저한테 뭘 할 것도 아니고.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노트북을 100대 물건을 100대를 생산했어요. 노트북을 100대를 생산했어. 그런데 수요가 돈을 갖고 있는 수요가 150대를 살 수 있는 지금과 같이. 지금은 수요가 더 많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이건 반드시 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유효 수요는 얼마겠어요? 자, 문제 유효 수요는 얼마예요? 네, 100대가 되는 거죠. 왜? 물건이 100개밖에 없으니까 100개 이상은 안 될 거고, 살 능력은 150대를 살 능력, 소비자가 지금 줄 서 있으니까 이 전체가 팔리겠죠. 뭐예요? 돈을,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구매력이 100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물건이 100의 한계니까 유효 수요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면에 100개 동일하게 100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200개를 만든 거야. 어우, 이게 물건이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네. 수요가 150대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 200대를 만들면 더 경제적인 이득이 많겠구나. 200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백신이랑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정상 수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샀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중고 매물로 막 나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이 물건, 노트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 얼로 떨어지면 10대로 확 떨어져. 200대를 만들었는데 10대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유효 수요는 몇 대?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요. 10대만큼의 이 10대가 유효 수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유효 수요는 결국 뭐예요? 이전에는 이 유효 수요 이론을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소위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수요는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100개를 만들었는데 수요가 안 따라오면 가격을 조금 낮추면 이 100개는 다 팔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유효 수요 이론에 의하면 뭐가 되겠어요?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사이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이전에는 뭐예요?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100대를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100대를 만들었는데 100대가 다 팔리면 200대를 만들 거예요. 그죠? 200대를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이러한 상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이. 가격을 내리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200이 다 팔린다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대를 만들었는데 10대밖에 안 팔리면 뭐 때문에 그렇다? 유효 수요가 10대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유효 수요가 10대이면 200대 중에 유효 수요가 10대이면 나머지 190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창고로 갑니다. 여러분들 창고로 가면 그냥 잠시 잠깐 그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요. 창고에서 보관하는 보관료가 추가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있나요? 지금 기름값이 전 세계의 오일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973년에는 엄청난 폭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엄청난 폭락을 했죠. 한 달 만에 오일값이요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60달러 하던 것이 20달러 떨어진 거예요.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경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이후로. 이전까지는 공급이 항상 수요를 따라갔어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는 거죠. 공급 사이드 경제학에서는 공급을 하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수요는 맞춰졌거든. 그런데 문제는 불경기 때가 문제인 거죠. 경기가 불경기면은 어떻게 해요?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늘어나서 유효 수요는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효 수요는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급자인 회사는 어떻게 해요? 생산을 줄이게 되죠. 그죠?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 생산에 필요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노동자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과 다른 거예요? 네, 자유방임주의의 사상과는 다른 것이죠. 이 케인즈는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요, 매우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소득의 불평등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축으로 가요. 저축으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어요. 저축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다 쓸 거라고 가정하면 얼마? 1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아유, 쫀쫀하다. 좀 더 불러요. 500만 원. 500만 원이면 자기는 저축하지 않고 매달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1000만 원? 대박이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달 쓸 수 있어? 그래,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10명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 10명에게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9명이 얼마씩? 9,100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다 쓰겠죠? 그죠? 100만 원이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9명에 100만 원이 많아서 900만 원이 돼요. 근데 9천만 원을 벌어들인 이 사람은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얼마 정도 쓸까? 좀 많이 쓰면 1000만 원 정도 쓰겠지. 1억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렸는데 뭐예요? 9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은 저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1000만 원만 쓰고. 그러면 시장에 얼마 1억이 한 사이드를 지나면 1900만 원만 시장에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버려요? 저축돼버리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저축을 해버리면 시장은 다시 이제는 19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삶이 쪼그라들죠.
자,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이 다 1,000만 원씩 1,000만 가졌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대답했잖아. 한 달에 저축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썼어. 1,000만 원을 썼어. 이분도 1,000만 원을 썼어. 다 썼어. 그러면 시장에 얼마가 남아요? 1억이 고스란히 남죠. 저축하지 않았으니까. 시장에 1억이 고스란히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쓴 게 누가 벌었을까? 누군가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었겠죠. 이 사람이 쓴 1,000만 원 누가 벌었을까?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벌었겠죠. 그러니 이 1억이라는 돈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득 불평등이 없으면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계속 순환되면서 계속 뭐예요? 소득과 소비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어야죠. 또 다른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인구 1억 명이 되면 내수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억 명이 안 되잖아요.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복지도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제학자 김준현이 바라봤을 때 지금 포용적이라는 정치는요. 무엇을? 소득 불평등을 타개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포용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8천만 원, 9천만 원 벌어들이는 것을 낮춘 다음에 이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낮추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지금 포용적 복지의 비슷한 케인즈와 유사한 관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수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불경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경기는 재고가 누적되고 유효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하죠. 총 공급이 그러면 유효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불경기 때는 유효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거나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총 공급을 넘어 국가가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더 풀면 이렇게 늘어나서 유효 수요가 총 공급을 넘어서는 그러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어요? 더불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민간 부분. 이 사회보장은 민간 부분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위험 상황에서 소득이 딱 끊겨버리니까 그 이후에 마치 불경기, 개인의 불경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으로 인해서 위험 상황에서도 수급이 되니까 그죠? 수급이 되니까 어때요? 받아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 뭐 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사회보장은 뭐예요?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소득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공공부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건강이나 산재나 고용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결국 뭐예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죠. 케인즈가 얘기하는 사회보장은 결국 불평등을 낮추면요 이렇게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능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케인즈의 유효수요 경제학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소득의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논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인즈의 유효수요 경제학 이론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했던 사람들에게도 사회보장이 단순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케인즈의 경제학의 학자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단순히 고집한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상당히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